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올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로 결정됐는데 약발이 하루에 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금투세가 증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좀 과도했는지 글로벌 증시에서 외톨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우리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이 많던 금투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제 법만 고치면 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던 이 금투세 폐지까지 되는 동안에 그동안 우여곡절, 박 교수님,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이르렀는지 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예. 2020년도에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고 당시에 또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한 게 1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라운드. 그다음 이제 2라운드는 2022년도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국정 방향을 이 금투세를 뭐 유예하든지 뭐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어요. 유예에 대해서 또 당시에 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서 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또 양당이 합의했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금투세를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금투세를 만든 거는 F학점이에요. F학점 둘 다. 네. 그런데 이제 2라운드 접어들면서 유예로 갔기 때문에 예. 양쪽 다 D학점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같은 학점을 달려오다가 이게 3라운드에서 좀 바뀝니다. 3라운드가 되는 게 2024년도예요. 예. 올 초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발표했고 이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우리는 강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D학점에서 C학점까지 좀 겨우 좀 올라왔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D학점에 머물러서 계속 질타를 받다가 이제 그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여론의 영향과 이런 어떤 의식하고 자체 토론회도 거치고 했었습니다. 9월달에. 네.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게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 지도부가 누구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권을 맡기자. 그 해서 끌고 오다가 이제 결정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난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점으로 따지면 정부 여당은 C학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D학점이다. 왜? 네. 같은 정답을 냈지만 지체해서 낸 거죠. 늦게. 시간이. 너무 끌었습니다. 저는 A학점이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D학점이라고. 자, 그러면 잠깐 요약하자면 금투세가 이제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한 건데 2020년 여야 합의로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한 번 2년 미뤄서 원래 2023년 시행인데 2년을 미뤄서 2025년 시행으로 했던 걸 이제 폐지로 갔다. 그동안 폐지에 계속 반대를 해온 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아무래도 이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된다. 뭐 조금 바꿔서라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히 그렇죠. 네. 이 금투세를 줄곧 고수해 오다가 폐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개미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죠. 뭐 개미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이라든지 통정 매매, 주가 조작, 네. 허위 공시, 작전 세력 이런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고 예. 대주주들이 물적 분할 후에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인적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서 지배권을 남용을 해서 사익을 편취를 한다든지 네.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투자를 하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다. 하지만 1,500만 개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대주주, 지배권 이런 문제까지 이재명 대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냥 얘기했습니다. 아, 그런 걸 다 얘기했습니까? 얘기를 네. 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금투세를
물리는 건 참 어려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제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손실 이연 기간 늘린다든지 장기 보유세를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도 고민을 했으나 결국은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되게 어렵다.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예. 그래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결국은 1,500만 개미 투자자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표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고 네. 또 현실 경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보여줘야 될 거고 현실 경제를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 그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도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정책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얘기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금투세를 시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이 금투세 일단 폐지 입장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 발표한 날은 주가가 올랐는데 뭐 오늘은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금투세 안 한다 그러면 금세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였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뭐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약발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금투세 폐지는 F 학점을 면하는 거지 이게 자체가 뭐 A 학점을 받을 만한 그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저는 이렇게 금투세가 우리 정시에 있어서는 감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건강한 사람 같으면 감기가 다 나으면 팔팔 뛸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만성 질환자인 우리 한국 정시가 감기 하나 났다 그래가지고 팔팔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시라는 거는 그 펀더멘털이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의 정시에 지금 펀더멘털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 네. 이것도 빨리 시정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아직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어떤 지배주주의 어떤 독단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상법 개정 얘기한다 해놓고 나서는 전혀 진행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이제 금투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한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안 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예. 금투세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상호 조세 조약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를 않기 때문에 뭐 금투세를 시행하든 하지 않든 이분들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는 한국 시장은 뭐 그냥 중립인 거죠. 나머지 펀더멘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계속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걱정했던 것은 우리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해서 외국으로 더 이탈하는 걸 더 걱정했을 텐데 자 이제 금투세 폐지됐다고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증시에 머물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비관적인 말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도 개별 소비자들은 투자자들은 안 내거든요. 네. 소액 투자자인 경우는. 그럼 금투세가 폐지되면 돌아올 거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펀더멘탈이죠.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죠. 예. 내가 저 주식 우량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물적 분할을 해요. 그러고 나 상장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의 이익을 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희생이 돼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주가 조작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펀더멘털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라고 된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금투세 폐지는 하나의 아까 뭐 만성 질환자 중에서 감기 정도, 감기 하나 없었다고 병이 다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4년 전에 입법했다가 다시 연기되고 이제 폐지 쪽으로 되면 어찌됐든 금투세를 처음 입법할 때 2020년은 그런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 자본시장의 과세를 좀 공평 과세를 하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명분을 빌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행을 마련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금투세 이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뭐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갖춰진다면? 근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 제도를 꼭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게 시행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시행을 해서 예, 도움이 되면 해야죠. 예. 여건이 좀 덜 됐더라도. 근데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없다 그러면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최소한 그 몇 가지 선행 요건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행 요건. 예, 네. 선행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금투세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리 한국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뭐 이렇게 증권거래세 같은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입니다. 네. 그 이중과세 문제는 일단 해결하고 금투세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동안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민주당에서조차도 이중과세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중과세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우리 국가가 세금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이중과세를 합니까? 그건 예.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몇 네, 가지 네, 선결 과제가 네, 필요하다는 선결 과제, 박 네. 교수님 주장에서 첫 번째 네.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중과세는 피하자. 이중과세 문제,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를 함께 시행하는 이중과세가 뭐 그대로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때 더 덧붙일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0.23%, 0.15%, 0.78%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내려가는데. 결국 이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가 본격 도입되면 폐지될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요 금투세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이제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면 봅시다. 전혀 그 사람들의 주장은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닿지를 않냐면 이 2023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6조 이상 거둬들였고요. 6조 이상. 농어촌 특별세 한 3조 이상 거둬들였어요. 9조 이상 거둬들였습니다. 예. 이제 그 금투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제가 뭐 시장에 따라 시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다르겠지만 이건 뭐 이 법을 만든 재경부나 이쪽에서 나온 숫자인데 한 1조 5천억 정도 거둬질 거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금투세가? 예, 네, 그렇습니다. 세월에. 그러니까 갭이 큰 거예요. 갭이 큰데 그 갭을 뭐 메꿀 만한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그 갭을 메꿀 만한 기다리려 그러면 세월이 걸릴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중과세는 뭐 그게 몇 년이 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네. 그건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좀 사실을 이게 돌이켜 보면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맨 처음 주장한 거는 금투세 폐지 이런 게 아니고 증권거래세 폐지였었어요. 원래 윤 대통령이 처음 주장한 게 대선 공약으로 맨 처음 내세웠던 거는. 근데 바꿨군요. 그게 이제 중간에 공약을.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이런 해프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저는 거래세는 사실은 없애기가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거래세 얘기를 하니까 기왕에 거래세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좀 확실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에는 코스피의 증권 거래세가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왜 낮아지느냐? 금투세를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낮추기로 했는데 이 0.15%는 사실 거래세라기보다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증권 거래세 우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관계 없어요. 명목이랑 세금 내고 관계없이 있는 같은 건데. 세금이니까. 자, 그러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전제를 둔 것은 거래세를 저렇게 순차적으로 낮춘다는 전제 조건인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럼 거래세 다시 조금 올려야 될 상황을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설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금투세 시행하려도 안 하지. 금투세 전제로 거래세 깎아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군가한테 뭘 하나 줬다고 뺏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탕 하나도 그렇게 못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얘기가 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게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아. 금투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증권거래세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2018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이슈가 되고요. 예. 우리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증권사들의 모임이죠. 예. 여기에서 거래세를 인하하자 우리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선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2000년 이후에 그 양적 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돈이 대량으로 풀리고 저금리의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를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초단기 매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왔단 말이죠.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거래세를 내면 이익이 안 나요. 거래세를 내면은. 그렇죠. 네. 이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세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 펀드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증권거래세는 좀 낮춰지게 돼 있는데 금투세 폐지하면 그러면 거래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한 이후에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닙니다. 세금은 일단 한 가지 세금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나라 살림을 위해서. 예, 그렇죠. 세수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꾸준한 돈을 갑자기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관심 사항은 뭐냐면 20B, 그러니까 1%가 100bp라 그래서 예.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쓰는데 네. 그 20 베이시스 포인트였던 거래세가 이제 올해는 18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예.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작하면서 15로 낮추겠다고 해서 그렇죠. 0.03%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심 사항은 금투세를 안 하니까 다시 그러면 18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느냐, 다시 조금 아니면 되돌릴 거냐? 예, 약속했던 대로 15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느냐인데 이거는 예상의 문제인데 네. 이 거래세라는 거는 거래 대금에 일정한 세율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 대금은 주식 양가 곱하기 주가거든요. 네. 내년에 만일에 이 거래량, 이 주식 양은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거래량은, 몇십 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늘고 있으니까 주가만 좀 올라가면 비록 0.03% 다시 3bp를 낮추더라도 같은 증권거래세 세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데 15bp가 옳다, 18bp가 옳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상법 개정 할 거 하고 뭐 밸류 프로그램 제대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네. 지금은 생산적이지 그 3bp 해봤자 그거 가지고 뭐 낮춰야 되냐 그거 갖고 옥신각신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거래세 0.18%에서 내년에 0.15%로 낮아지는데 금투세 폐지하니까 다시 뒤돌리는 것은 줬다 빼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거래세 그 정도 인하하는 게 뭐 중요하냐? 상법 개정과 밸류업을 제대로 하라는데 지금 상법 개정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하면서 뭔가 우리 증시를 조금 선진화를 위한다고 해나 아니면 지배 구조를 위해서인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시청자로 지금 상법 개정이 어떤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이 시장의 어떤 선진화 또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지금 필요한 거죠? 우리 상법 개정 얘기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누구에게 충실 의무를 가지느냐라는 의미거든요. 주식회사 이사회가 누구에게 충실해야 되느냐? 지금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회사에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회사는 누구냐 대주주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고요. 소액주주들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할 때 회사와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규정을 할 것이냐, 회사와 소액주주로 정의를 할 것이냐, 회사와 주주이되 특정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충실하는 건 안 된다라고 조건을 달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회사의 CEO나 대주주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가져라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다르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들의 의무를 현재는 상법에는 회사로만 돼 있는데 그쵸.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네.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냐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을 희생을 해서 예컨대 이제 물적 분할을 했다.
그러고 100% 자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다 돈을 또 더 태워서 상장을 해요. 네. 그럼 대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소액주주는 완전히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회사를 분할한 다음에 네. 합병을 다시 해요. 합병 비율을 조정을 해요. 대주주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되면 또 소액주주들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네, 지금 상법 개정 말씀하신 우리 박 교수님도 상법 개정에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뭐 교수님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이사의 의무 확대. 예, 맞습니다. 이사의 의무가 이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걸 넣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 교정을 하면 대주주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는 지분이 뭐 10% 20%밖에 없지만 네. 이 사람이 지배주주인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라는 표현 대신에 지배주주. 지배주주와 예. 지배주주와 정확한 일반주주, 표현이에요. 예, 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로 나눠서 네. 지금 우리 회사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주들 가치는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실제 기업 가치는 높은데 예, 기업 주가가 가치 낮다는 주가가 낮은 거죠. 그렇죠. 주가가 너무 낮고 주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대주주가 지배주주가 상속해야 될 때는 주가를 안 올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 기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회사들 계속 상장시키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냥 그동안 돈 넣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팽당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우리 상법 개정이든 이렇게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건가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낙관하기보다는 회의적인 게 밸류업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밸류 밸류업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회의적이다. 제목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정부가 발표할 때. 예.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주 가치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아, 주주 가치 밸류업.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는 기업이 잘하고 실적 잘 내가지고 기업이 예를 들어서 돈을 사회 유출하지 않고 배당 주지 않고 사회 유출 말고 계속 돈을 쌓아 나가잖아요.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또 경영권 어떤 프리미엄만 많이 받으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뭐냐? 뭐냐,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분으로 다 모아 합치면 예. 지배주주보다 더 많은 주주 뭐 70, 80%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그래서 지적이시네요. 대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거기서 기업 가치는 사실은 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상법을 고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데 상법을 고쳐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회사만이 아닌 주주에게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주주는 다양합니다. 네. 개인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 투자가도 있을 수 있고, 사모펀드도 있을 수 있고, 헤지펀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주주 그럼 누구한테 충실을 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한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과정에서 소송 같은 게 남발할 수 있다는 게 기업의 걱정이 하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기업들은 이것보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상속세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 주주들이 너무 많다. 근데 어떻게 충실하느냐? 그러다가 소송도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기업들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어떻게 이사회가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독립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 특정한 투자를 하거나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우리 전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가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죠. 토론도 하고 마지막 의사결정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됩니다. 투명한 공개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정당하고 적정하게 의사결정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사실 그런 문제 별로 없습니다. 기업들의 우려는 좀 과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엄살입니까? 엄살입니다. 엄살이에요?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나라들의 일본도 하고 있고요. 예. 미국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영국도 하고 있는데 주주 소송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요. 기업들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이사 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보다 상속세율을 낮춰야만 하는 게 더 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네. 잠깐 정리해드리면 지배주주 중심으로 흘러갈 때 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 그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비주주 자기만이 이익을 할 때는 자회사 상장시킨다거나 네. 배당 대신에 자기 급여 많이 가져간다거나 네.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네. 판단하고 주가를 오히려 억누르게 하는 IR 활동도 안 하고 그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의 어떤 행포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이제 하고 찬성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더불어민주당 관련되신 분이 네. 금투세 갖고 제가 이제 좀 신랄하게 공격을 하니까 배지를 주하니까. 예, 한번 장군이 왔길래 제가 금투세는 중간고사다.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끝났다. 네. 뭐 D학점, C학점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아 있는 게 학기말 시험이 남아 있다. 학기말 시험. 그게 근데 뭐냐? 학기말 시험이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이다. 근데 정부와 여당은 잘해봤자 C학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그 반대급부로 뭐 배임죄를 없애준다든지 뭐 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런 스탠스예요. 이게 되면 상법 개정 하나만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자면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은 얼마 전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맞습니다. 법무부라든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의견 일치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정기국회 지금 중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경영권 프리미엄. 네, 우리 상속세에서 대주주가 예컨대 상속을 하게 되면 네. 60%잖아요. 네. 거기 프리미엄 10% 붙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맥시멈 65%까지 갈 수 있죠. 이 당신은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주식을 양도를 하는데 상속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10%더 붙여. 우리는 암묵적으로 모든 제도 내에서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대주주에. 예. 이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영권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경영권은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주식 10% 갖고 있는데 경영권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영권인데요. 네. 그거부터 없애야 이 지금 정상적인 상속세 개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로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상속세, 종부세 이런 데서 조금 좀 유연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잠깐 짧게.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금투세. 금투세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흔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그렇잖아요. 가진자보다는 좀 없는 자를 돕는다 네, 그러는데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도 크고 반발이 심하지만 네.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진 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파퓰레이션 자체 인구가 금투세는 많은 엄청 사람한테 영향을 많지만, 1500만 끼치지만 명. 이건 해마다 사실은 끼치는 숫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유연한 자세를 오히려 더 보이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생각했는데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10초만 되겠습니다. 네, 10초만.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은 실용주의자들이 이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상속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의 경우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갈 거다. 이런 흐름이 있다. 끝났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한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